합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과 함께 또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층 더 강경해진 연준의 움직임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준의 행보 그리고 시장 반응 지금부터 점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본부장,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죠.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실적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77조 원이고 1분기 기준으로는 70조 돌파를 처음으로 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무려 50% 넘게 오르면서 14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삼성전자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좀 희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데 문제는 좀 주가인 것 같습니다. 주가는 사실 10만 전자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6만 전자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실 텐데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는 걸까요? 네,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켰고요. 시장에서는 곧 왕자의 귀환이라는 단어까지도 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1조 원 넘게 그 주식을 매도했는데요. 예. 이는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MSCI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2.5% 하락을 했습니다. 선진국이 2.5%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서 신흥국에 대한 그 주식 투자 비중을 빠르게 줄인 것도 원인이고요.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원화 약세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원화 가치를 보고 투자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실적이 좋더라도 바로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데요. 외국인들 중에는 모멘텀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피크를 기록함에 따라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이후에는 공급망 문제라든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반도체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좋아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조정 국면이 길어지고 국내 증시도 아무래도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조용찬 소장님께서 이제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냐, 힘을 안 받냐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6만 원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10만을 기대했던 분들이 계신데 왜 이렇게 연출된다고 보십니까? 6만 원 좀 낮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가치 네. 평가는 당연히 이제 싸다. 그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는 없는, 논란의 여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그런 변수, 개별 종목의 긍정적인 변수를 가격이 반영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매크로 변수들이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매크로 변수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아까 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재의 그러한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연준의 긴축을 앞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매크로 변수 큰 그림에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이 이걸 뚫고 나가기에는 좀 버거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당장
좀 말씀 주셨지만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되게 좋았지만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 세계의 글로벌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또 다른 변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은 네.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앞으로 이렇게 연준이 긴축을 하고 유럽이 지금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를 둔화시킨다면 과연 현 시점에서 기대하는 삼성전자의 매출이 달성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고민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매크로 변수가 좀 안정이 된 이후에 네. 그런 개별 종목들의 긍정적인 변수가 제대로 반영되는 시점이 될 거다. 그렇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황세윤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상황을? 네, 삼성전자 주가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PE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문제는 모든 투자자들이 싸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안 올라요. 예, 싸면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투자자들조차도 싸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반신반의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현재의 주가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주가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싸다고 판단되면 한국 주식 싸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추가적인 매수를 하겠죠. 그렇지만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다. 오히려 그냥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오히려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현재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현재의 실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실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6개월 있습니다. 정도 내지는 이 정도의 기간을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들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연준이 이렇게 가열차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올 가능성은 사실 대단히 낮다고 봐야겠죠. 더더군다나 빅스텝의 인상, 그다음에 양적 긴축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면 그게 오히려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따라서 이런 경제 침체의 가능성까지 감안을 한다면 6개월 후 쪽 혹은 한 3분기 정도 더 지나고 연말 근처까지 가면 오히려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많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거시적인 변수들, 매크로한 변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변수들이 좀 전체적인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미 뉴스도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3월 FOMC 회의는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한 회의였는데 이날 회의록을 보니까 이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 빅스텝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회의인 5월 회의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인가,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가 좀 현 시점에서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연준의 그 금융 정책 같은 경우에는 FF 금리를 바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변경시킨다든지 양적 완화나 양적 긴축과 같은 네. 보통 그 비통상형 수단을 많이 쓰는데 네. 지금은 이 모든 것을 같이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워싱턴 쪽에서 연준에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8월 하순 잭슨 홀 미팅까지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극복 목표를 연준이 발표한다든지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착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발표를 압박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비둘기파라고 생각했던 연준 인사들까지도 모두 빅스텝을 찬성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네. 그렇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이번 그 의사록을 보면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높아지지 않는 한 0.5% 금리 인상은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뭐 양황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뭐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이직 시대가 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이런 사람들도 젊은 층을 중심해서 좀 많이 좀 나오고 임금 상승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225bp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말에 미국의 그 금리는 2.5% 전후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3번 정도 50bp 금리 인상이 있을 거고요. 또 3번 정도 25bp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뭐 94년도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에 75bp를 인상을 했다는 네. 점에서 앞으로 빅스텝 속도도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세 번의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와 세 번의 25bp를 예상을 하셨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수치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현재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사실 회의는 5월 회의인데 어떠세요, 본부장님? 5월의 빅스텝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은 그걸 이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기정사실화하고 있군요. 네, 예, 연준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한 번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50bp를 올리는 것을 적어도 그건 기본이고 한 번은 기본이고 한 번 더 두 할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뭐 그건 봐서 알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CME라고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소위 이제 선물 가격을 통해 갖고 투자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달성 가능하냐에 서로 배팅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5월달 그 FOMC에서 50bp 인상에 대해서 확률적으로는 거의 한 76%. 예, 이제 뭐 여론조사 비슷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이제 100명 중에 76명은 50bp 인상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50bp가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예. 50bp 인상을 했을 때 과연 인플레가 잡힐 거냐. 그렇죠. 목표가 그거니까. 예, 예. 이제 사실은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거고요. 문제는 지금 가장 걱정은 사실 매파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연준이 지속적으로 사실 그 후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뒤늦게 사실은 이제 따라잡는 그런 후행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50pp를 인상을 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걱정하는 모습, 더 매파적으로 시장에서는 반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40년 만에 뭐 최대치라고 지금 하는 숫자들이 막 나오고 뭐 이 지수뿐만 아니라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미국이 특히 우리도 높지만 미국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아마 긴축을 빠르게 좀 단행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빅스텝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5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가 잡힐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5월에 빅스텝 인상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확실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 기정사실화를 하시는군요. 네네, 이제. 연준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연준은 이제 보통 미리 시그널을 시장에 준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대비해라, 미리 준비해라. 대비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을 주게 되는데 그 시그널을 주는 방식이 우리가 확정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방식보다는 우리가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를 하십시오. 이제 항상 최소한의 여지는 남겨둔 상태에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의 시그널이면 5월달에 기준금리를 0.5% 인상하겠다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시작이 어디서 됐든 지금 이제 이번 인플레이션의 시작은 결국은 원자재 유가, 원자재 가격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의 최종 종착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금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인상,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러면 노동자,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근로자들이 이거 이 임금 가지고는 못 살겠으니까 임금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임금을 올리게 되죠.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이게 생산 원가의 상승을 불러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소비자 영역으로 전가가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원자재든 또는 어디서든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종착지는 임금 인상이 되는 거고요. 임금 인상은 한번 시작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이것을 끊어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리 인상이었다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증명돼 왔었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현재처럼 이렇게 4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높여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꺾는 것, 낮춰주는.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5%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꺾일 거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필요하면 0.5% 빅스텝을 계속 반복해서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확실하게 잡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사실은 중간 선거에서의 승리는 거의 물 건너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그렇죠. 쪽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0.5% 이번에 5월달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높여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준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 경기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다가 이제 테이퍼링을 종료를 하고 이제 대차제도표 축소, 양적 긴축을 단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시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에 지금 세 분이 다 공히 말씀해주신 빅스텝과 함께 양적 긴축, QT라고 부르는 양적 긴축을 같이 단행할 것인가, 이제 시작을 할 것인가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규모 자체는 뭐 매달 950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연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인플레이션이 상품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도 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구조 원에 따르는 양적 완화가 이번에 풀리면서 현재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 인상이 또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실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도 같이 쓰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양적 긴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고요. 또 이걸 실시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 950억 달러를 매월 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국채가 한 600억 달러가 되고요. 네. 또한 그 모기지 담보증권 같은 경우는 35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재매수하지 않는 걸로 해서 계속 줄여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런 그 축소 과정이 6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면은 연말까지는 6,600억 달러 되고요. 또 7월부터 시작이 되면 5,700억 달러가 되는데 현재 9조 달러의 규모의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 규모로 보면은 아무래도 한 7.5% 정도까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대차 대조표를 10% 줄인다면은 네. FF 금리 인상은 0.5% 포인트 정도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증시에도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고요. 2017년도 10월 달부터 4조 2천억 달러에 대한 연준의 보유 자산을 2년간에 걸쳐서 3조 6천억 달러 정도까지 줄이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 속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양적 긴축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 하락에 악영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실시될지는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뭐 연준 의사록에도 보면 2017년, 2019년 사이에 대체대표 축소 당시에 월 상한액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거의 2배 수준이거든요. 지금 하겠다는 거는. 그래서 좀 언제쯤 어떻게 어떤 규모로 시작할지 어떤 수준으로 시작을 할지도 관심이 되면서 증시나 금융시장에 또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양적 긴축이 있었을 때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다 주식시장은 안 좋았습니다. 한 번도 네네. 빼지 않고. 네,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예. 거꾸로 그것에 반대인 양적 긴축을 하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서 자산가 오른 게 양적 긴축하면서 안 떨어지길 바라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이따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질문하셨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소위 이게 근본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은
2002년 전으로 돌아가면 네. 공급망이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다 붕괴가 되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공급발 그러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고, 근데 이것을 연준이 해결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연준이 갑자기 공장을 짓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그냥 돈을 수요자들한테 풀어서 그걸 메꾸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수요를 진작하는 방법으로, 공급이 망가졌는데 수요를 진작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높은 인플레이션 나타난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것을 작년 하반기에 빨리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잡은 거죠. 실기를 했다 봐야 그렇죠. 되나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미뤄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은 연착륙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 경착륙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충격을 주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에 사실은 이런 긴축을 하면서 연착륙이 된 경우는 적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당히 정교하게 사실은 이 정책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지금 미국의 가계가 지금 갖고 있는 전체 주식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계가 전체 순자산에서 갖고 있는 비중이 거의 42%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과거 제일 높았었다니까 2000년 닷컴 버블 때, 네네. 그때가 38%였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일 낮았을 때가 18%입니다. 그러니까 18%까지 떨어졌다가 이것이 지금 42%까지 올라와 있는 훨씬 더 상태거든요. 결국으로 지금 미국은 사실은 돈을 제기어서 저축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이것을 자산으로 갖고 있고, 그것의 대부분이 주식이거든요. 네네. 결국은 거꾸로 말하면 현재의 수요를 줄이려면 자산 가격에 충격을 줘서 자산을 역의 부의 효과, 자산 가격을 떨궈야만 네.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지금 양적 긴축을 끌고 간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제까지 자산 가격을 끌어올려와 줬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유지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지만, 네네. 근본적인 원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거고, 인플레이션의 큰 원인이 과도한 수요 진작, 그것의 한 원인이 지금 부의 효과이기 때문에 네네. 역의 부의 효과를 끌고 가기 위한 자산 가격 인하, 충격, 이런 방법을 충분히 지금 연준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펼쳐졌던 상황들을 역으로 거꾸로 이제 전개해 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대로 돌이켜 놓으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건데, 역시 뭐 두 분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충격을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충격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오히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대단히 빠릅니다. 0.5%. 물론 2000년대 초반에 0.5%를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기준금리의 인상, 빅스텝 기준금리의 인상과 더불어서 양적 긴축이 대규모로 실시된 적은 사상 초유의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예전에 0.5% 인상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그때는 현재와 같이 양적 긴축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양적 긴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때 양적 긴축은 굉장히 작은 수준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월 950억 달러 정도의 양적 긴축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때는 월 100억 달러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양적 긴축이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0.5%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앞으로 두어 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거기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대규모 양적 긴축이 지금 두 개가 같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적을 경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따라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긴축 속도가 인류가 여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긴축이 발생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면 자산 가격과 이런 부분들의 실물 경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충격이 발생할지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형태의 충격이 올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그리고 뭐 그게 부동산 투자든 혹은 주식 투자든 예. 코인 투자든 어떤 종류의 투자이든 간에 이런 충격에서 그 충격을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의 상황은 특히나 이러한 이제 양적 긴축이 초기 단계에서 바로 가시적인 충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요? 예, 몇 번의
반복적인 기준금리의 인상 그리고 계속해서 양적 긴축이 처음에 양적 긴축이 한번 950달러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에서 바로 큰 충격으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950억 달러가 계속해서 쌓여가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이제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 트리거가 발생할 때 일시에 굉장히 급격한 형태로 조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조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은 흘러야 될 겁니다. 최소한 양적 긴축이 발생하고 나서 6개월 정도, 6개월이요. 예, 6개월 이상 그렇게 해서 계속 시장에 충격이 쌓여갈 때, 그리고 기준금리가 충분히 인상이 돼서 예를 들자면 현재보다 기준금리가 1.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양적 긴축의 충격과 더불어서 이것이 경착륙이라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첨언을 좀 더 예, 드리면 본부장님. 지금 박사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해서 사실은 시장이 무덤덤하고요. 네네. 어제 뭐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의 주식 채권 금리 올라가고 주식시장 빠지긴 했지만 네, 그렇죠. 사실은 저것이 엄청난 급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이제 시장의 트리거 결국은 양적 금리 인상, 양적 기축을 동시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기 금융 시장,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이 되게 됩니다. 네. 자금이 이제 쭉 빠져나가게 되죠. 네. 그럼 그 영향을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신용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회사채 중에 상대적으로는 신용이 안 좋은 기업들의 소위 부과되는 그 프리미엄, 네. 리스크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죠. 소위 이제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네들의 이제 부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것들은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소위 이제 연준의 양적 긴축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단기 금융시장에 단기 금리를 올리고 이것 자체가 회사채, 특히 투기 등급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를 얼마나 급격하게 올리냐를 예의주시하셔야 될 거고 그 트리거 자체가 시장에 큰 충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거를 계속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정책을 수행할 때 많은 분들이 연착륙을 강조를 하죠. 충격을 크게 주지 않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연착륙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시장의 충격은 사실 불가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었는데요. 작년 2011년 5월 11일 날 가바이센 그 코이젠이라고 하는 학자가 양적 긴축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는데 네네. 미국에서는 신규 자금이 1달러가 들어오면은 금융시장의 시가총액은 5달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번에 6천억 달러 정도를 올해 안에 양적 긴축을 통해서 줄인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조 달러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미국의 증시의 그 시가총액이 40조 달러인 점을 고려하고 네. 발행 주식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주가 지수가 7.5%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 2017년부터 시작된 양적 긴축도 2019년도에 중단이 됐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에도 이런 금융 긴축이 시작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주시장의 폭락이 길어지니까 네. 인플레이션 압력을 충분히 줄이지는 못한 상태에서 풀면서 인플레이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1970년 이후에 경기 침체에 빠졌던 적이 7번 있었는데요. 금리 인상과 동시에 빠졌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렇게 네. 된다면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는 주가 조정이 좀 불가피하고 4개월 이후부터는 항상 주가가 다시 복원력이 강했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좀 주가 조정을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황세민 의원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경기 침체 전조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빅스텝과 그다음에 양적 긴축을 같이 가져가는 조치가 왔을 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어떻게 보면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상황이? 보통은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의 신호를 이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요. 이제 물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항상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것은 네.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전에 나타났던 패턴들과는 사실 상당히 다른 패턴들이 관찰이 됩니다. 보통 장단기 금리, 경기 침체를 앞두고 나타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보통은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단기 금리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기 금리가 하락하게 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예. 경기 침체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연준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게 되겠죠.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네네.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채권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에서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상승을 하느냐? 당연히 장기채가 더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경기 침체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싶으면 투자자들이 장기채를 더 많이 사게 되겠죠. 이래서 이제 장기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네. 일시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역전이. 현상들이 나타나죠. 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단기 금리차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네.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고요. 단기 금리가 치고 올라가서 장단기 금리가 장기를 쫓아오는 쫓아 분위기로, 예, 위로 굉장히 빠른 쫓아오는. 속도로 쫓아와 버려서 그러니까요.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형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것이다. 여기에 엄청난 규모의 양적 긴축이 따라간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과연 경기 침체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경기가 침체되는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경기 부양의 그런 목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가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예.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높게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네. 연준은 당연히 지금과 또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오일 쇼크가 나서 이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가열차게 한 거예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오랜 기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 주체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죠. 예. 이러한 경험들, 교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굉장히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이렇게 가열차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없습니다. 지금 이 기준금리를 빼고도 올해 그리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이렇게 기준금리를 서둘러서 인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연준은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 침체라는 그런 고통을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었다.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이러한 사실들이 있기는 하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었다라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양적 긴축이 여기에 합쳐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경기 침체는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장단기 금리 하락에서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금리가 쫓아오고 있죠. 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 해소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과정도 사실상 장기 금리가 다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준 금리가 상승이 되면 장기 금리가 그것을 못 버텨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패턴이랑 현재 나타나고 있는 패턴은 완전히 그 결이 다르다는 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응도 투자자들 간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를 감당하면서 그냥 그거는 이제 가져가면서 인플레이션을 꼭 잡아보겠다라는 의지라는 해석이신 건데 걱정이 되네요. 경기 침체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경제도 역성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회복하는 기조에 있는데 다시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좀 해석이 돼서 본부장님도 같은 의견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연준의 그 두 가지 목표, 네네. 최대 고용의 물가 안정 예. 두 가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경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그 나라의 국민의 삶을 좋게 하는 것, 그렇죠. 뭐 이런 게 기본이겠지 않겠습니까? 고용과 물가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를 얘기 충분히 많이 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인데 더 네네. 근본적으로는 향후 나타날 침체를 보는 가장 좋은 지표는 실업률입니다. 사실은. 실업률. 왜냐하면은 실업률이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의미는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과열돼 있다라고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고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그 실업률이 한 3.5%, 네네. 3.6%로 완전 코로나 고용 수준이다. 코로나 이전 또 거의 지난 20여 년간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는 어. 상태거든요. 네네. 역으로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 고용이 다 달성된 마당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소위 일하는 사람들의 네. 임금 상승이 물가를 못 쫓아가서 지금 보통 한 8%의 물가 상승이 나는데 지금 임금 상승률은 5,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 3%의 임금 실질 하락이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결국은 지금 당장 국민들을 위한 거는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급한 게 아니라 네네. 물가를 잡는 게 단기간에 더 중요하다. 따라서 말하면 지금 상황은 경기 침체를 일으켜서 거꾸로 말하면 네네.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는 것이 길게 놓고 보면은 국민 경제에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연준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경기 침체, 경기의 상황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더 중요하고 심각하다라는 어떤 연준의 행보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긴축 움직임이 좀 빨라질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달러화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1,240원까지도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가 최근에 한 1,210원대, 뭐 20원을 육박하는 그 움직임들을 보이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또 변동성을 가져갈 것인가가 아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뭐 전반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원화 약세 추세는 분명한데요. 뭐 현재 그 환율이 폭락했던 나라를 보면 러시아도 있지만 일본 같은 나라도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니까 예.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엔화까지도 지금 현재 무너지는 상황이고요. 특히 원유나 곡물 같은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되는데 다른 나라들,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융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차가 이제 역전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미국과의 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다른 그 두 나라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 경쟁력 면에서 아무래도 금융 완화, 금융 기축을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원화 같은 경우에도 다시 1,200, 한 50원대까지도 테스트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의 환율과 관련해서 좀 위험스럽게 보는 것은 4월 달인데요. 4월 위기설이 외환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4월 달 같은 경우는 북한의 기념일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 태양절 김정은 보면, 추대 10주년도 있고요. 네. 또 김일성 그 생일 110주년 행사도 있고요. 또 그
북한의 인민군 창건 90주년이 행사가 있는데 이때 되면은 아무래도 군사적 그 도발 수위를 좀 높일 수가 있다는 점, 또 한미 합동 군사 연습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한 5월 10일 날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서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군사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4월 달이 외환시장에서 조금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런 어떤 환율,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강세,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네, 아무래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아주 빠른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네.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채권 쪽에서 자금 이탈이 계속된다는 측면에서 뭐 원화 자체가 급속하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1,200원대에서 1,250원대의 그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크지 네.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황세훈 의원님 어떠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현상들, 뭐 셀코리아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들이 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3분기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지션 조정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시점은 변곡점이거든요. 네네. 지금 3월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변곡점이란 말이에요. 네,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떨구는 정책을 썼다가 3월 달부터 다시 이제 상승시키는 변곡점이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은 양적 긴축이죠.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점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이 될 수도 있고 7월이 될 수도 있겠죠. 빠르면 5월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양적 긴축이 발생하는 변곡점, 이 두 가지 변곡점에서는 포지션 조정이 격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달러들은 미국으로 빠른 속도로 귀환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긴축이 시작되고 나서 2개월에서 3개월까지가 아마 달러 환율의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이후에도 양적 긴축은 계속됩니다만 이 양적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 극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시기는 양적 긴축이 일어나고 나서 한 3개월까지가 거의 이제 효과가 대부분 반영되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양적 긴축들은 사실상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정점을 이룰 가능성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 4분기 정도 가면 오히려 약간 완만하게 다시 이제 안정화되는 단계. 그렇다고 해서 바로 1,200원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안정화의 단계로 이제 변해가는 단계는 이제 4분기 정도로 4분기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경착륙이라는 굉장히 극적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네.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가정하에서 살펴보면 현재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 근처까지가 달러가 가장 강세를 보이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달러 강세, 환율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1,250원대보다 일시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조차도 배제하셔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1,250원을 넘어가는 기간이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충분히 1,250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점은 당연히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높게 좀 형성되고 오면서 달러 강세가 좀 유지될 것이다라는 두 분 말씀이신데 이렇게 되면 올해 3,000선은 물 건너 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코스피?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그 사이의 조정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 바닥권이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현재가요? 뭐 충분히 이제 상승을 한번 논해보자 이런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변동성이 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제까지 보지 못한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상당히 익숙한 그런 변화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것과의 그런 그러니까 이별, 결별 이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판을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그 경제 기초적인 이슈도 있지만 네. 지금 당장은 아까 보통 달러가 강세로 가면 원자재는 약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같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 같이 그런 원자재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신임 정부가 상대적으로는 뭐 미국과 중국의 그러한 그
냉전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네. 좀 더 미국 쪽으로 가까이 간다면 과거 우리 사드 복복 같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 우리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외생 변수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강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위험 관리가 정말로 중요한 당분간은 이것이 안정화되고 가시화될 때까지는 상당히 좀 위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 연준이 거침없는 긴축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물가가 최우선이다.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오늘 전문가분들의 토론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그리고 향후 금융시장의 충격이 좀 예상이 되면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험 관리를 좀 예민하게 또 민첩하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조영찬 소장, 송재경 본부장, 황세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